안녕하세요, 북스원 커피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성리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성리학 관련된 내용은 여기 이제 기출문제 나오는 것 좀 보시면 알겠지만 단독 문제도 이렇게 나온 적은 없고요. 주로 이제 다른 문제와 다른 그 중국의 여러 이제 사상들 관련된 문제를 이제 낼 때 같이 이제 옆에서 곱사이식으로 내는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성리학이란 말부터 이제 좀 용어를 좀 정의내 필요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성리학하면 주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리학하고 주작은 좀 약간 다른 거예요. 성리학은 여러 이제 학파들로 나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작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작은 남송 시대 때 주의가 확립된 학문인데, 종전에 이제 이런 성리학의 여러 학파들을 좀 집대성했다. 주의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리학이 여기 주작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주작이 성리학의 한 종류가 주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성리학을 받아들일 때 주작으로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리학이 이렇게 주작이라는 이렇게 등식이 형성되지만 주작하고 성리학은 약간 다르다는 거. 그래서 성리학에는 주작 외에도 여러 학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리학의 이제 탄생 배경을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전에 학문이 이제 그 홍과학이잖아요. 홍과학. 이 홍과학 자체가 너무 이제 뭐냐면 이게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점점 이제 형식화되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오경정리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뭐냐면 주석이 획일화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이제 중기 넘어가 버리면 지식인들이 이제 뭐냐면 유학을 이제 공부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일종의 각오 시험만 보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심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말기 때 이거 안 되겠다. 유학에 새롭게 정리하자. 돼가지고 새로운 유학을 이제 제청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당나라 말기 때 등장한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한유와 이고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한유와 이고가 이제 신유학의 어떤 선구자적 역할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북송 때 들어오면서 경력 정학 운동이 일어나요. 경력 정학 운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여기 이제 밑에 있지만 그 한당의 이제 훈구학을 비판하고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면서 유교의 학문적 정통성 확립하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그 불교와 도교를 비판했다고 해도 이때 이 불교와 도교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자기가 이제 뭐냐면 필요한 모습들을 받아들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새로운 유학을 이제 발전시켰다 신유학을.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부각된 개념이 이와 기라는 개념이죠. 이와 기. 요건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와 기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어떤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우주의 원리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기 시작해.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주석을 바탕으로 한 이제 그 유학이 점점 이제 형이사학적인 어떤 성격을 띠면서 철학적인 어떤 유학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형성이 됐는데 이때 이제 경력 정학 운동 때 이제 그 뭐냐면 신유학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범중원이라든지 송복이라든지 구양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범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 형성의 이념을 유학에서 구했고요.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주역과 그 뭐냐면 중용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주역을 통해서 우주의 생성을 설명하고 중용을 통해서 인간성의 본질을 이제 설명하는데 주역은 이제 역경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중용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얘기 있죠. 얘기 한 편은 이제 중용이 있어요. 중용.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이제 그런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이제 중용인데 이 중용을 강조해요. 어, 그래서 이제 사서 중에 하나죠. 이 중용이. 자, 그다음에 이제 송복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이제 그 한당 문장과 위론을 이제 비판하면서 새로운 문자론을 이제 뭐 제창했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 도교 및 제자백과에 대한 유교의 우위성을 강조했다는 거. 구양수 같은 경우에는 고문 부흥 운동을 이제 지칭했고, 요거는 예전에 당송팔당 할 때 좀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자한테 직접 전하지 않은 경제를 모두 위소로 이제 배척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주돈이 대한계에 두면서 태국도설이라는 걸 이제 제창을 하게 되거든요. 태국도설. 태국도설은 이제 어디에서 나냐면 도가 사상에서 끌어온 거야. 도가하고 음양오행설. 그래서 이 세상을 음과 양으로 나눠가지고 설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설명하면서 뭔가 주자의 어떤 우주론에 기반이 됐던 건데, 근데 이제 그 노자의 무관에서 구하지 않고 이에서 이제 타났다는 게 이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주도의 타육동서는 이제 음과 양을 오행설을 끌어다가 주작의 어떤 것에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차이점이 뭐냐 하면 노장사상은 무를 기반으로 했지만 여기는 일을 기반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노장사상의 어떤 신비주의 되면서 유교 합리주의를 발전했다. 그래서 도가사상과 음양오행설을 끄집어내면서도 뭐냐면 이걸 새롭게 해석해서 동전의 노장사상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이를 제시했다. 우주의 어떤 발생 원리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지만 자세한 내용도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는 도가와 음양오행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장제 때 두면서 기라는 걸 제시해요. 기. 그래서 이제 이런 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장제는 기 이론론이 돼갖고 이보다는 기가 위해서 이제 세상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눈여볼 게 뭐냐면 요건데, 인간의 본성을 두 개로 나누죠. 천지의 성하고 비지의 성으로 나눠. 예. 그래서 천지의 성은 원래부터 타고난 성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발전되게 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들어가 있고, 기지의 성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이제 그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성. 예.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그 사람들의 어떤 성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 기지의 성인데 이게 나중에 기라고 이제 해가지고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천지의 성과 기지의 성 이런 그 두 개 개념을 이제 생각되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뭐 본연지성, 기질지성이라는 개념 있죠? 예, 이런 거와 연결되는 어떤 이제 뭐냐 시초를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제에서 기억할 것은 기이론론, 기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천지의 성과 기지의 성을 제시해가지고 나중에 천연지성, 본연지성, 아니 본연지성 이게 본연지성이죠. 이게 이와 연결된 개념으로 설명되기 시작했고, 이때 당시가 아니라 이런 게 어떤 마인드를 이제 컨셉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지지성은 기지지성과 연결돼서 나중에 기라는 개념과 연결돼서 이제 설명되기 시작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단초를 제시했던 사람이 장제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예전에 한번 10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10년도 기출문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제가 이 이론론을 주장한 방면에 정의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론을 주장해요. 이 이론론. 이라는 개념은 이제 주돈이가 아까쯤에 태국도설에서 그 당시 이제 뭐 음양오행설과 도가사상을 비판하면서 요들의 이론을 또 받아들여가지고 재해석해갖고 제시한 것이 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뭐냐면 더 발전시킨 개념, 사람이 정의종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또 정의종용제는 뭘 하냐면 도통령을 제시했거든요. 정의가. 이 도통령은 한유의 도통령 있죠. 이게 이제 제시되고 나서 이걸 이제 영향을 받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또 제시한 게 그 정의 도통령인데, 자, 요때 이제 유교의 근본이 어떤 거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교의 흐름을 보면 자, 주공, 공자, 맹자, 송악 이렇게 있는데, 눈여볼 게 뭐냐면 주공에서 공자로, 공자에서 맹자인데, 이 맹자에서 이게 뭐냐면 송악으로 넘어가죠. 송악이라는 건 이학, 성리학을 얘기해요. 송나라 때 학문을.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주요할 것은 이제 보면 유의해서 볼 게 뭐냐면 맹자에서 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송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한대의 홍보학은 제대로 된 이제 뭐냐면 유교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도의 흐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맹자의 흐름이 맹자를 이은 게 송학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 어떤 도의 흐름을 이제 설명하는 거, 유교의 어떤 정통성을 설명할 때 이 도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그 도통령을 제시하는데 이 도통령이라는 개념은 조선시대 또 이제 연결되죠. 조선시대 때 보면 이제 성리학 계통을 얘기할 때 이게 누가 이제 어느 게 더 정통이냐 가지고 이제 논의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도통령과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밑에 도통령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여기 관련된 내용이 도통령이 아니라 여기 하여튼 요 도통령 관련된 내용이 있고 도통령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저거 좀 넣었는데 음, 여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의원 계통에 의해서 유교의 정통이 생기고 그 당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한대의 경악은 제시켰다. 한유의 도통령하고 이제 좀 비교해 보면 한유의 도통령은 도는 유교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한대 유학, 그러니까 홍각적 유학은 거짓 유교다. 비슷한 이제 정의한 이제 내용을 이제 주장을 했던 게 한유거든요. 그래서 한유의 도통령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자를 보겠습니다. 주자. 음. 자, 주자에 들어와서 이 남성시대 때 사람이죠. 종전에 이제 뭐 이유와 기, 그 다음에 뭐 여러 사상들을 요소들, 송악의 여러 요소들을 정리한 사람이 집대성한 사람이 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주자. 그래서 이제 주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자학이 이제 성리학으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리학 사상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여기 있는데, 자, 보통 이제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맹자의 성서서는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도학자의 뭐 성증리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데, 자, 그래서 이제 크게 그 이 세계를 이와 기로 이제 설명하죠. 얘네들이. 이와 기. 그래서 이제 이는 뭐냐? 원리와 법칙이야. 그리고 기는 재료와 형상이야. 그래가지고 모든 그 사물 속에는 이런 이라는 것들이 내재돼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럼 왜 차이가 생기냐? 그런 게 기질성의 차이죠. 그래서 각각 가지고 있는 이 기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이 차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분론에 따르면 그래서 왕하고 그다음에 사대부가 있잖아요. 이들은 이제 왜 왕과 사대부가 되냐 이걸 설명할 때 얘네는 뭐냐면 이가 이제 잘 발현됐기 때문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가 청에서 이가 잘 발현됐기 때문에 이들은 왕과 사대부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범인들 일반 사람들은 왜 그 일반 사람들이 안 되냐? 이들도 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기가 탁하기 때문에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천연지성이가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그 자연 현상을 다 설명을 하게 되는 거야. 예. 자, 그다음에 심성론이라는 게 있는데 심성론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죠. 이게 심성론 이게 신성론하고 이제 수양론이 서로 연결돼요. 그래갖고 이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한국사 할 때 좀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은 성과 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성은 이고, 그 다음에 사단이며, 그 다음에 정은 기고 실정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성은 순수 무악이야. 그래서 이제 순수 무악이라는 것은 착하기만 해. 악한 게 없어.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단이 발현을 통해서 이제 등장하는데 사단은 누가 주장했냐면 맹자가 주장했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뭐 추근지심, 사양지심에서 인의예지 같은 것들이 이제 사단이고요. 실정이라는 것은 기지지성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 가성각이거든. 착할 수도 있고 뭐냐 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내면 구조를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단에 의해서 이런 인간의 일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수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양용을 제시한 게 뭐냐면 거경국리죠. 이거 어디 좀 많이 들었죠. 거경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어떤 태도를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물들 받아들인 태도를 거경이라고 하고 거경은 이제 일종의 소학에서 이제 배운 거고 국리는 이런 태도를 갖추었으면 이제 국리를 해야 되는데 국리라는 것은 사물을 이치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물 속에는 네가 내재돼 있고 이 니들 통해서 이제 뭐냐 깨달음을 얻으면 내 마음속에 니들 깨달은 그런 방법이 건물치지라고 하죠. 건물치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세히 더 설명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자는 이기 이혼론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설명했고 건물지지, 성증리, 선지후행 등 같은 이 이론을 해서 어떤 성리학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리학 계통에는 오경보다는 사설을 중시해요. 사서가 뭐냐?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서라는 것은 대학, 중용, 맹자, 논어죠. 예. 그래서 이 오경 중에 예기라는 게 있어요. 예기. 예기가 아니라 예경. 이 예경은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누죠. 하나가 이제 의례, 주례, 예기 이렇게 나누고 요 예기의 한 편이 뭐냐면 뭐냐면 그 대학과 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주자는 대학과 중용에 이런 이와 기의 개념이 훨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나중에 이제 주자가 사서 집주라는 책을 이제 뭐냐면 만들죠. 사서 집주. 사서 집주라는 것은 이제 대학 중용 맹자 논어에 새로운 주를 붙여. 예, 줄을 붙여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는 얘기 한 편이었던 대학과 중용이라는 그 것을 따로 독립해갖고 책을 만들죠. 자기가 나름대로 주석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과 중용을 상당히 강조했다. 자, 그다음에 맹자는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이제 책이고 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자하고 제자 간의 문답을 통해서 이제 그 형성된 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논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사설 중심이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잡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은 이유와 이항할 때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이걸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이제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자의 성리학을 더 들어가면 복잡해져.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다룰 게 아니라 윤리 사상 측면에서 다뤄야 되고, 우리는 이제 주자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런 것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자학은 그 영향을 보면 분신, 분야, 하위의 질서를 중시하고 대의명분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주제학하면 항상 대의 명분 있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따로 있고 그 법 외에도 뭔가 뭐냐면 도덕적인 것들 대의 명분을 되게 강조해요. 도덕과 대의 명분은 요 안에는 법을 위반한 도 있지만 법은 위반하지 않지만 뭔가 이제 뭐냐면 그 이상의 것, 그 윤리적이고 어떤 대의 명분이라는 게 존재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법은 법대로 지키는 거고 또 대의 명분은 또 대의 명분을 이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그 성리학에서 내세운 게 대의 명분, 의리 뭐 이런 것들이고 지금 이런 것들 성리학적 마인드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내세울 때 어떤 실리적인 모습보다는 대의명분을 강조해요. 이때 대의명분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 이상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강조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이제 펼치는 그런 것들 이제 강조하잖아요. 이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게 대의명분인데 자. 이 대의명분을 통해서 이제 신분제라든지 역사적 정통성이라든지 군주족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켰다. 그래서 성리학 자체가 인간의 불평등을 인정하고요. 간홍상제의 엄격한 구분이 남녀 차별 규정에서 정통 왕조의 통치 이념과 가족윤리의 근본적인 유학을 형성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국수주의 복구주의 경향이 강하죠. 예.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철회 남송이나 이럴 때 이제 북송이 왜 주변으로부터 계속 이제 뭐냐면 침해받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정신 승리를 좀 하기 시작하죠.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했던 것이 내수 양이고 이 내수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정신 승리를 통해서 양을 극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잘 닦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뭐 정통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상하 구분, 신분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수를 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양해를 극복할 수 있다. 양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국수적 복구적인 성격이 강하고 배타적 중화 사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신분제 질서를 강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이후에 이제 이 성리학은 사대부의 학문으로서 이제 자립됐고 명대 간학으로 진행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주제학이죠. 참고로 원나라 때도 성리학이 간학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원나라 때 성리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그 주제학이 아니라 허영의 성리학이죠. 허영의 성리학. 그러니까 이제 주제학의 약간 이제 번영이라고 보시는 이제 허영의 성리학을 받아들였던 거고, 명나라 때는 정통 성리학, 이 정통 성리학 쪽인데 주제학을 받았어요. 주제학.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도 원대 성리학은 허영의 성리학, 명대 성리학은 주제학,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예. 자, 근데 이 성리학 자체가 너무 논리적으로 엉뚱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또 자연 사색과 비판적 정신이 억압됐고 사상적 독단과 권위주의 형식 쪽에 빠졌다. 그리고 이제 사물의 어떤 그 니를 그 밖에서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안에 어떤 그 니를 깨우치는 방식으로 해서 내 안에 마음의 니를 찾기 위해서 사물의 니를 밖에서 찾잖아요. 거경 국리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좀 이제 그 상당히 이걸 객관적 유시관이라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자신의 니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강조해? 의례를 강조해. 그래서 이제 의례를 잘 수행한 사람들이 내 마음의 어떤 수양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례라는 거는 어떤 예라는 것은 일종의 자신의 어떤 것들 수양의 정도를 나타낸 객관적인 어떤 어, 행인데 오히려 나중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어떻게 수양되는 건 그거는 상관 안 하고 이런 의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이게 더 중요시인가.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으로서 이제 그냥 내 마음의 수용을 강조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의뢰를 이제 강조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도구인 의뢰가 훨씬 이제 뭐냐 더 부각이 돼갖고 뭐냐면 내가 얼마나 수행한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어떤 제사를 어떻게 잘 지내고 그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예송 논쟁도 그런 논쟁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점점 이제 어떤 마음의 문제보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의례를 강조하면서 요거는 본질 없어지고 이게 도구가 이제 핵심적인 것을 됐다. 그러면서 점점 형식화되기 시작했고, 자, 그래서 원래 마음의 문제를 더 돌아가자라는 것이 나중에 등장한 양명학이죠. 양명학.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의 이런 객관적 유심주의가 형식화되고, 뭐냐면 이제 뭐니 의례를 더 강조하면서 요거보다는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의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는 주관적 유심함을 강조한 것이 양명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남송 시대 때 그런 주작의 비판 흐름들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육구연이라는 사람인데 육구연은 성직률 반대하고 심직률을 주장했고요. 이기 이론론, 양지론을 주장했거든요. 요 육구현 사상은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요거는 누구의 영향을 주냐면 여기 이제 왕阳명에 영향을 주죠. 왕陽명에.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경세사공주의인데 육구현이나 주작이나 이게 뭘 따지냐면 마음의 문제를 따져. 예. 물론 이제 마음을 어떤 것을 정의 내리고 움직이고 어떻게 증명하냐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윤리 도덕적이고 수양론이고 마음의 문제 따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유교는 이런 이제 수양론이라든지 유교 도덕적인 어떤 문제 외에도 그러니까 유교는 원래 수양론이나 도덕적 외에도 뭐냐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게 경세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세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파들이 뭐냐면 경세사공주의다. 심성의 수양보다는 국가 경영이나 민생 안전을 강조하는 것들인데 그 경세사공주의 중에 대표적인 학파가 영가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가학파. 그래서 뭐 직량이라든지 설계선이라는 섭정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종전의 송악이라고 생각하는 저 주자부터 해갖고 정의 정오 그런 사람들이 막 수양 따지고 이와 기가 어떻고 따지고 하는 것들을 반대하면서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어떤 것들을 집착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윤리 도덕적인 부분은 경제적 성격을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요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이런 영각파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 정보광조부터 해서 근세 문제, 그 명청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보방조 전에 유목국가들 등장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유목국가는 이제 유목경제를 영위하는 부족들 연합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된 그 정치 결합체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유목이라는 것은 이제 말이라든지 소 같은 것들을 키우면서 뭐냐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냐면 생활했던 그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스테피유화에서 이제 했던 그 초원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제 뭐냐면 국가를 이룰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부족 단위로 이제 뭐냐 생활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또 하나의 국가로 이제 또 뭉쳤다가 또 뭐냐 흩어졌다가 그런 이제 그 국가가 이제 그 했는데 자, 이 유목국가들은 국가를 이룰 때는 삼부 구조의 형성돼요. 특징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삼부 구조 형성돼서 왕이 있으면 왕 밑에 좌와 우부가 있어. 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풍묘죠. 선우라는 것도 있으면 선우에 자연왕, 우연왕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주 계승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군주가 죽으면 그 다음에 사회에 위치한 사람들이 승계하지만 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승자가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밑에 있는 농경 국가들은 왕이 서열 관계가 제도화돼 있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가 그 살아있을 때 세자를 이제 주로 이제 선택했죠. 태자는 주로 장자를 이제 임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왕 황제가 죽으면 장자가 그 계승을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유목 국가는 달라요. 유목 국가는 자기가 이제 그 칸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이인자가 뭐냐 칸이 되지만 이인자가 이제 뭐냐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실력 위주야. 그래갖고 서로 이제 싸우면서 이제 그 다음에 반대파를 제거한 다음에 자기가 칸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유능한 사람이 등장해서 칸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분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군주 계승 방식 때문에 뭐냐면 유목 국가들이 처음엔 되게 잘 나갔다가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분열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목 국가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유목 국가는 주로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소라든지 양 같은 것들을 키우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산한 품목들을 보면 되게 고기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고기나 우유만 먹을 수는 없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타민을 이제 또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또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목국가 자체, 유목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정주의 이제 농경지대 지역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 고기라든지 말이라든지 가죽들을 물론 이제 이게 구하면 좋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또 자체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목 국가들이 이제 유목 주들이 이 농경 지역에 가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교환을 하자 시장을 이제 형성하자 하면 그 정주 농경지대 이제 사람들이 시장을 뭐 우리 필요 없으니까 안 한다. 형성해도 자기가 만족할 만큼 시장의 규모가 이제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뭐냐면 그 유목 국가들이 정주 국가를 공격해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기병을 가지고 있고 이건 보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면 항상 이제 유목 국가들 깨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공격하고 또 약탈하고 자기 의견을 강요하는 그런 형상들이 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사와 관련된 거니까 중국사 관련돼서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목 국가들이 이제 형성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주 국가들 약탈하기 위해서는 좀 조직을 좀 늘리고 규모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국가가 형성됐다는 어떤 가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유목국가들 이제 내용을 이제 순서를 좀 볼게요. 그래서
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유목국가가 형성된 건 스키타이 민족이에요. 스키타이 민족. 이 스키타이 민족은 초원길에서 활동했고요. 주로 이제 초원길을 통해서 중개무역을 종사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의장을 특징으로 한 이제 청동기 문화가 발달됐고 인도나 주변 유명 민족에 큰 영향을 줬는데 특히 나중에 이제 홍로에 대해 영향을 주죠. 홍로. 그래서 이제 등등 해갖고 여러 민족들에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키타이는 이제 그 중국 역사하고는 별 상관없는 민족이긴 해요. 예. 근데 중국 역사하고 이제 연결된 민족이 홍로거든요. 홍로. 그래서 홍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홍로인데, 홍로는 이제 그 대략 그 전국 시대부터 해서 그 한나라 때까지 그 뭐냐면 그 당시 중국의 민족, 중국하고 이제 대치됐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 때 이제 홍로족이 등장하니까 이 홍로족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전국 치동들이 그 주변에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만리장성 장성을 쌓았잖아요. 요 장성을 서로 연결시켜 준 게 진시황 때 만리장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은 몽영이라는 이제 장군을 파견해서 홍로를 북쪽, 오르도스 북쪽까지 밀어붙였죠. 예. 그랬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진나가 망하고 한나라가 등장하는 과정 혼란기에 새로운 이제 홍로의 이제 수장이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무뚜성호죠. 이 사람이 이제 그 홍로의 제일 뭐냐면 번성기를 이뤘던, 최정성기를 이뤘던 사람인데, 이 무뚜성호 때 그 당시 한나라 고조를 평성에서 대파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한무제 전까지 그 당시 이제 그 홍묘족의 요구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당시 한족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이 부분이. 자, 하여튼 이 홍묘는 몽골공을 일대를 장악하면서 스키타의 영향을 받았고요. 대월지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고조를 격파하고 중앙아시아의 무역로를 이제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월지보다는 월지라고 보시면 돼요, 월지. 근데 월지가 이제 흉노의 공격을 받고 도망가서 저쪽 서쪽에 자리 잡은 게 대월지고 자기 뭐냐면 오누스 일대에 이제 계속 있었던 그 소월지라고 이제 불렸죠. 대월지의 일파가 세운 왕조가 인도의 쿠샤 왕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전한 때 무지의 공격으로 이제 말기 때 가는 전한 말기 때 그 당시 동서 분열로 일어났고 그 당시 동로가 이제 뭐냐면 그 한나한테 요청을 하죠. 한나 원제 때인가 그럴 거야. 그때 이제 원제가 왕소곤을 줬다. 이렇게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원제가 이제 그 동욱로가 찾아오니까 그 동욱로 수장이 칸이 그 여자 좀 하나 달라. 그러니까 자기 첩 중에 좀 예쁜 애들 중에 좀 아까우니까 못생긴 애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가한테 이제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후궁들은 다 이제 돈을 주면서 하가들에게 이제 뭐냐면 돈을 주면서 자기를 이제 뭐냐 되게 예쁘게 그려달라고 했는데 어떤 이 왕소군은 되게 예뻤는데 자신이 이제 뭐냐 좀 자존감이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돈을 안 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품는 하가가 왕소군한테 추녀도 그려갖고 얘 보니까 이제 황제 보니까 이 왕소군을 주면 좀 괜찮겠다 해가지고 왕소군을 이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왕소군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왕소군이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주기는 좀 그런데 이미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동욱료 칸에게 줬다는 일화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다음 후한 때는 반초가 또 서역 정벌을 했죠. 남북도 있고 그때 이제 홍로는 또 이제 후한 말기 때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 근데 남홍로는 이제 하나 됐고 북홍로는 유럽의 훈족으로 이제 뭐냐면 활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북홍로가 유럽의 훈족이 됐다는 것은 좀 가설이에요. 예. 가설이지만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홍로 뒤에 오한과 선비 같은 그 부족들이 등장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선비가 이제 유명하죠. 선비는 이제 한때 2세기 때 단석계에서 통일됐고, 그러다가 일부가 이제 장성 이남으로 이제 내려와서 하나 됐죠. 그 과정에서 내려온 오부 중에 제일 유명한 부가 탁발부죠. 그래서 탁발부가 북위를 건국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선비족이 이제 남쪽을 내올 때 그 몽골공을 차지했던 민족이 유연이에요. 예. 그래서 유연이 이제 있는데 유연은 상당히 좀 다른 그 뭐냐면 그 유목민족보다는 좀 약간 운이 안 좋았어. 왜냐면 유연이 있을 때 몽골공이 있을 때 아래에 있었던 그 민족
정주 국가를 장악했던 나라가 북이잖아요. 근데 북이는 원래부터 유목민족들이죠. 예. 그러니까 유목민족의 습성을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유는 북이한테 항상 이제 꺾고 당했어요. 얘네들 특징이. 그래서 대제국을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데 좀 뭐냐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돌고이라는 민족이 등장하는데 돌고는 6세기에서 8세기 때 강성했어요. 그래서 돌고 같은 경우에 투르크라고 하죠. 트로크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자 적으면 돌고리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뭐냐면 남북조 시대 때 말기 때 북제 북이 그러니까 북이가 이제 북제 북주로 이렇게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냐면 상당히 강성했고 북제와 북주들도 돌고래 그 칸에게 일종의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요. 그 다음에 수나 때 잠깐 위축됐지만 당나 초기 때는 또 한패를 부리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당태종 때 그 돌돌과 서동골이 분리되면서 그 돌골세력도 제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태종이 청칸이 나는 칭호를 받았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측정 모을 때 뭐냐면 다시 독립왕국을 만들어갖고 제2의 어떤 제국을 만들었다가 위구르 민족들 이제 강성으로 쇠퇴됐던 민족이 돌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위구르를 이제 볼게요. 위구르를 해골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돌고를 몰아내고 이제 뭐냐면 정성기를 누렸어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돌고하고 위구르는 같은 계통의 민족이에요.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에요. 예. 그 안에서 이제 돌고 밑에서 돌고래가 자칭하는 그 여러 부족 중에 하나가 튀어나와서 이제 위구르 민족도 있었고 형성됐고 이 위구르는 오늘날 신강 지역 있죠. 신강 자치구 지역 있죠. 요게 이제 주로 거주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위구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냐면 그 이슬람교를 많이 믿었기 때문에 이 위구르 사람들이 믿는 종교다 해가지고 이슬람교를 회교라고 해요. 회교. 자, 하여튼 미국은 당나라와 밀접한 관계였는데 안사르난 때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미국 민족이. 그리고 이제 남아교를 당에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그 9세기 중에 그 안에 또 투르크 민족 중에 한 계열이었던 키르키즈라는 민족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위구르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등장. 중앙아시아의 범위는 뭐냐면 오늘날 신강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저쪽 투르키스탄 같은 그 스탄자가 붙은 나라 있죠. 예. 이런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주하면서 뭐냐면 요 몽골 공원이 비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몽골에 원래 있었던 이제 이런 위구르나 이제 투르크 계열의 민족들이 키르키즈 같은 사람들에게 밀리고 키르키즈 나중에 이제 또 서진하면서 이 몽골 공원이 이제 비우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제 신강 지역, 뭐 중앙아시아 스탄 지역들, 이런 지역으로 이제 하고 더 이동해서 이제 뭐냐 터키 같은 곳도 이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다음에 중앙아시아가 투르크화되고 투르키스탄 지역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스탄자 붙은 나라들,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위구르 같은 이제 이런 이제 뭐냐면 그 투르크 민족들이 몰라 그 빈자리에 이 몽골 빈자리에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 요즘 이주하게 되죠. 이들 이제 당나라 때는 구족 달단이라는 민족으로 이제 표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몽골족이야. 예. 그래서 몽골족은 몽골신이라는 북만주 지역에 이제 뭐냐면 부족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들어온 거야. 몽골시인 비족들이 이 몽골병 그 공원에서 오면서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징기스칸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 주변 민족들 다 통합하면서 몽골족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지역을 몽골족이 산 땅 해서 뭐냐면 몽골 공원 이런 명칭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훗날 명칭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하여튼 위구르 민족들은 특징이 뭐냐면 유목 도시 문화가 있어요. 보통 그 유목 민족들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도시 문화가 없어요. 예. 근데 이들은 이제 뭐냐면 유목 민족적 성격도 있지만 정주 민족적 성격도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도시 문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이제 뭐냐 농경 민족이나 농경민들 기술자들 포로 잡았던 사람들 먼저 정착시키고 식량을 형성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위구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목 문화와 정주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목 도시 문화로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위구르는 후에 정보 왕조에 또 영향을 줘요. 정보 왕조들도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물론 여진족은 이제 뭐 유목민족은 아니지만 뭐 그 거란족이나 몽골족 같은 거 유목민족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얘네들도 이제 처음엔 돌아다니다가 도시를 만들고 한국에 정착하는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위구르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구르는 그 당시 유목제국하고 그다음 뒤에 등장한 정복 왕조 간의 어떤 이제 중간 역할, 교량 역할을 했던 그 민족이 위구르고요. 또 위구르는 또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도 뭐 기출문제 나왔는데 소고도의 영향을 받았어요. 소고도. 자, 위구르는 이제 얘네들은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고요. 소고도는 이란 계통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계열이 달라요. 투르크하고 이란하고 이제 민족이 틀리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소고도인데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위구르 문자를 만들 때 이 소고도 문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소고도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위구르 문자가 만들어졌고요. 이 위구르 문자를 이제 영향을 받은 게 몽골 문자고 몽골 문자에 영향을 받은 게 만주 문자죠. 이게 소 같은 계열이야. 예.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소구드 문자가 위구드 문자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은 어, 그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구드를 볼게요. 소구드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예, 이 사람들은 상당히 뭐냐면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호상이라 불렸던 것도 그런 것들인데 호상, 서호, 상호 소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눈여보시면 이제 여기 상자가 들었다는 걸 이제 보시면 것처럼 이들은 이제 장사를 되게 잘했다. 그래서 이제 상업 활동에 많이 종사를 했던 민족이 소고도인이고 이들은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독자적인 이제 문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독자의 문자가 후에 위구르 문자라든지 그다음 몽골 문자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단 계통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단 애들이 이제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를 많이 신봉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소고드 문화는 위구르 민족에 영향을 줬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위구르 민족이 동화돼요. 그래서 지금 없어지게 돼. 예. 그렇지만 일단 소고드인 되게 유명한 민족이고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건 소고드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요거는 이제 그 기출 그 예문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빼졌네. 자, 여기 보면 소고도이는 이란 계통으로 스키타이, 샤쿠라, 소고디아, 샤카 등으로 불렸다. 같이 스키타이로 불려졌지만 BC 천년경 정도의 총기 활동의 스키타이 유목민족과 다른 민족이다. 그러니까 스키타이는 이제 얘도 이란 계통의 민족이지만 이란 계통의 민족도 아주 되게 분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좀 약간 다른 이란 계통의 민족이야.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서이란 계통으로서 언어 문화를 공유한 부족 집단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란은 우리가 이제 중동이라고 부르는 그 셈족하고 햄족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이란은 원래 이제 얘네들은 인도 유도부족에 속했던 애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유도민화하고 동일한 이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선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친척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란 안에서도 또 여러 분파들이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소구도인하고 스키타인 같은 경우에 서이란 계통이야. 그 서이란 계통 안에서 또 여러 분파들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민족 집단이 이제 형성됐다. 그렇지만 이란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냐 중동에 살고 있는 셈족과 햄족, 아랍 계통에 사는다고는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소고대인이 활동했던 시기는 중국의 당나라 시대이다. 그들은 비단을 통해 중개물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구당서에 보면 소고대인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입안에 설탕을 머금게 하고 손에는 악교의 재료가 되는 흙을 쥐어줬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커서 좋은 말만 하여 돈을 벌고 한 번 들어온 돈은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소고대인들은 상수에 태어나서 당나라 장안의 외국 상인들이 상당한 수가 소고등이었다. 자, 소고등인들은 중국에서 호상, 서호, 상호, 속특으로 이제 불려졌고 한때 호는 북방 유목민주의 뜻하는 말이었지만 당나라 때 소고등인을 뜻하는 의미로 불려졌고 자, 소고등인들은 중국에서 상인뿐만 아니라
절도사나 문인 등 각계에서 활동했다. 소고도인들이 사용했던 이제 한성들, 그러니까 이제 중국성이죠. 강씨, 사씨, 안씨, 조씨, 석씨, 민씨, 미씨, 하씨인데 여기 보시면 안씨가 있어. 이거 좀 익숙한 인물이죠. 안력산이죠. 그래서 이 안력산의 아버지가 소고도인이야. 이 안력산 자포라고 해갖고 자포라는 것을 이제 그 두 개의 그 뭐냐면 오랑캐 민족이 합쳐갖고 이제 자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고도인이고 어머니가 다른 계통의 또 이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난 것이 그 알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고도인은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데 소고도인의 문자는 위구르 문자에 영향을 줬다. 위구르인들은 몽골 제국 시대 때 생목인으로서 몽골 옆에서 재정과 행정들을 담당했는데 그때 그들도 소고도 문자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했다. 자, 위구르인의 영향을 받은 몽골족은 16세기 정도에 독자적인 몽골 문자를 만들었고 근데 주의할 것은 이제 이때 몽골 문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쿠비랑칸 때 파스파 승려가 만들었던 파스파 문자가 아니에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몽골 문자는 요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후에 만들어진 거야. 그때 이제 위구르 문자에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면 그 지금의 몽골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만주족이 몽골 문자를 바탕으로 그 만주 문자를 만들었다. 그 위구르 문자, 몽골 문자, 만주 문자 등은 다 소구르 문자의 원형을 만들었던 문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고도인들은 그 시대 돌굴과 위구르 등 다른 투르크 계통의 민족처럼 강력한 유목국가를 세우지 못했지만 투르크 유목국가를 정비하는 데 참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주로 정치, 문화, 공헌에서 활동했다. 소고도인들은 다른 이란 계통의 민족처럼 조로아스를 믿었고요. 그러나 산사조 페르시아 때 마니가 소고도에게 마니교를 전파하면서 마니교를 믿었다. 자, 소고도인들은 자신의 종교의 마니교를 위구르인들에게 전달했고 위구르인들은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또 마니교를 굳게 믿었다. 그래서 이구르인들은 이 소고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민족은 이쪽은 이란 계통이고 소고도인들은 투르크 계통이에요. 예. 그렇지만 영향을 미쳤고 근데 이 소고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위구르인들에게 통합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유목국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설명했고, 제가 그 밑에 이제 좀 앞으로 들어가면, 유목국가의 이제 이렇게 순서들을 좀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때 중국에 어떤 왕조들이 쭉 있는가를 이제 정리했거든요.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 유목국가의 순서를 써와. 이게 이제 사지성단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순서 이렇게 쭉 썼거든요. 훈노족, 선비족, 유연족, 돌고족, 위구도 이런 계통을 이제 쭉 보시면 돼요. 예. 그 밑에는 이제 또 이건 정보왕조니까 정보왕조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 16국 때 활동했던 민족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약간 이제 뭐냐면 한족이면서 또 유목민족도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이제 선비족이야, 선비족. 예. 예전에 좀 부견 시기 때 주로 3인 대상을 됐던 그 세력들이 이 선비족이거든. 선비족들은 그 당시에 이제 약간 이제 하나가 덜 된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관련돼서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전반적인 흐름을 받고 정보 강조를 보겠습니다. 정보 강조. 자, 정보 강조인데, 자, 정보 강조의 개념을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비트포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트포게. 그래갖고 이제 이 비트포게일이 이제 정보 강조를 이제 뭐냐면 개념을 정했고 동시에 좀 뭐냐면 침투 강조라는 개념도 제시했죠. 그래서 요번에 나온 것이 침투 강조와 정보 강조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런 걸 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침투 강조는 이제 5, 16국 때 들어왔던 이제 왕조들이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이제 만리장성 북쪽에 살았던 민족이야. 근데 이제 만리장성 북쪽에서 어, 내려와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오랫동안 한족과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가 된 상태에서 물론 하나의 정도에 따른 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하나가 된 상태에서 5, 16국을 세웠던 왕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이 정보 왕조는 만리장성 이북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중국의 일부나 전체를 정복한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국의 일부를 점령한 왕조가 금이라든지
요라는 왕조가 있고 전체를 정복한 왕조가 이제 뭐냐면 어, 원나라든지 청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된 상태에서 이제 왕조에서였던 5, 16 같은 침투 왕조가 좀 구별돼서 그 당시 이제 여기 정복 왕조는 이렇게 바깥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갔고 중국 일부나 정치를 정복한 왕조를 정복 왕조도 한다. 이제 침투 왕조하고는 좀 약간 구분되고 그 다음에 정통 왕조,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뭐냐면 한족들이 세운 정통 왕조도 구분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정복 왕조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트포길이 저 정보광조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특히 비트코인은 주로 어떤 나라를 연구했냐면 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했어요. 요. 그래서 이 요를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요를 보고 관찰해가지고 연구해서 제시한 개념이 문화병영이야. 예. 자, 이에 대해 문화병영은 종전에 이제 어떤 그 이론이었냐면 그 여기에 내왔던 정보 강조들이 다 중국 문화에 흡수 통합돼서 지금 없어졌다. 이런 것들 비판해서 아니다. 문화병영에서 중국 문화와 유목 문화가 이제 서로 연결돼 가지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사회문화식의 문화 적변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A 문화하고 B 문화가 이렇게 만날 때 A와 B가 이렇게 접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문화가 탄생됐다라는 것이 문화병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문화의 그 문화병영의 개념은 요라는 왕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시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병영이 예전에 02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진 민족 집단이 계속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화고,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 또는 양자에게 문화적 유형이 변화되는데, 그 양쪽 문화가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문화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제 요를 주로 연구했기 때문에 요에서 이제 그 3의 문화를 찾았는데, 대표적인 게 독자적인 문화 체제, 건한 문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중적인 정치 조직. 그래서 한족하고 유목민족들을 농경민족과 유목민족들을 분리 통치하잖아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 관리의 선임제, 요삼체. 요삼체 같은 경우에는 당삼체가 있죠. 이 당삼체가 그 뭐냐면 그 하북 삼진을 거쳐서 요에 건너서 영향을 미치게 요삼체예요. 그래서 당삼체보다 좀 약간 그 질이 떨어져. 요삼체가 좀 다운그레이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한 게 요삼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또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중국 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장경 같은 걸 조판했어요. 불교를 강조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나라의 어떤 독자적 특징이다, 정복의 특징이다. 근데 이제 이게 요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왕조, 그러니까 다른 정복 왕조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비트포겔의 이제 정복 왕조 개념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있어요. 요걸 이제 동계에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몇 페이지야? 360회 심화 교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앞에서 말했처럼 이 사람이 강조하는 요나라거든. 그러니까 요의 성격이 너무 정보방주의 특성을 지나치 강조한다. 그러니까 요나라의 특징적인 것들을 이게 다 정보방주의 특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왕조들, 그러니까 한족 왕조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좀 분류할 때 송나라를 제외시켰고, 정보왕조에서 원나라를 제외시켰어. 이게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 사람 분류법에서는 그렇게 했고, 물론 이제 교과서나 통론에서는 정보왕조의 원나라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특이하게 정보왕조는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사람들 보기에 원나라도 정보왕조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들어가 있게 했지만, 원래는 그 비트포기에는 정보왕조의 원을 제외시켰다는 거. 그다음 요 이전에 유목 국가들 있죠. 돌골, 홍로, 위구르를 요왕조와 동일시 여겼다. 그래갖고 이제 이 유목 왕조들 있잖아요. 유목 왕조들 요왕조와 동일시해서 정복 왕조인 거야. 침투 왕조는 이제 56국가 북이나 북제 이런 것들 침투 왕조였고, 이 유목 국가들은 정복 왕조 이렇게 동일시했다. 요 왕조와. 그래서 이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건데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이제 한번 동계에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정보광조의 출현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의 붕괴가 결정적이죠.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주변의 이민족들이 깝치면 군대를 파견하고 또 기미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는 통제가 됐거든. 통제가. 근데 당나라 말기 때 이제 안산의 난이부터 이제 뭐냐 사회가 혼란해고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들을 통제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때 당나라 기미 정책 아래에서 나름대로 통치 어떤 것들을 좀 익혔던 학습을 했던 그 주변 민족들이 독립대에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송나라가 등장하면서 중심을 제대로 못 잡았죠. 그래서 이 문치주의 때문에 전쟁도 못하고 군사력도 약제다 보니까 이 북방 민족들이 더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원래 당나라 같은 이제 중앙에 그 중국에 강력한 왕류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유목민족도 통제가 되는데 당 말기 때부터 송나라 때까지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목민족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뭐냐면 상당히 이제 뭐냐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고려예요. 예. 근데 고려는 진짜 운이 없어. 그래갖고 중국이 제대로 그 국제 질서를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 인민족부터 계속 시달림을 받게 된 거야. 그래갖고 뭐 요나라 권한족들이 쳐들어오고 여진족 금나라가 헛박질하고 원나라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중국을 칠 때마다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항상 고려를 때리고 그 공격해 들어오는 중국을 공격하는.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예전에 말했지만 조선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조선은 중간에 뭐 양난이 있긴 있지만 그거 외에는 앞에 200년, 이 뒤에 200년. 이제 나는 평화기를 누렸거든. 그 누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어, 조선 전기 때 명나라가 중심을 해갖고 주변을 잘 통제했고요. 후부양 때는 청나라가 이제 뭐냐면 잘 통제했죠. 근데 조선은 그냥 조국만 잘 바치고 머리만 좀 숙이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라 이제 보통 약소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것들이 이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근데 강대국이 딱 한 명일 때가 우리한테 좋은 거지. 여러 명의 강대국들이 등장하면 여러 개의 강대 항상 이제 시달림을 받아.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부터 이제 시달림을 받는 것도 그런 건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의 새로운 민족적 개성을 중시 여기는 경향들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이제 정보왕조의 출현 배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당나라 문화가 이제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 영향을 미쳤죠. 그 과정에 당나라 문화의 보편성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의 어떤 특수성을 이제 결합시키는 그런 문화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뭐 정보왕조 출현 배경이라고 또 동계에서 그러더라고요. 인간관계와 연결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교과서.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왕조의 황제가 국가의 성격을 볼게. 이거 유목공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목왕조와 정보왕조 다른 거예요. 자, 왜 다르냐? 그러면 이게 군주의 역할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유목 그 군주들은 타민족의 침략을 획득한 약탈 제하들 신하와 부족장이 재분배해요. 이게 분배자로서의 어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정복군주는 그게 아니라 이게 약탈된 그 제하들 그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군주권 강화에 이용하죠. 그래서 이거 추측해서 군사력과 군주권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이용했다. 그 다음에 유목민족들은 개인의 어떤 카리스마적 어떤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유목민족 그 군주 중에 카리스마적 그 군주 뭐 무투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배를 하면 대제국을 발전할 수 있지만 그 후계자들이 그것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분열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유목국가들은 화환이 일어났다가 확 그 뭐냐면 쪼가려 다시 부족으로 넘어갔던 것이 이런 이유야. 그래서 계승수 그 과정을 제도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정보공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뭔가 태자 제도라든지 그 관료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왕조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그 왕의 승계를 뭐냐면 제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복공주는 개인의 카리스마적 권위가 아니라 황제라는 어떤 이제 제도적 권위로 통치를 하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황제가 무능하더라도 이 무능함을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제도라든지 관료제 이런 걸 통해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안정적인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유목군주들은 전쟁이 약탈적인 일시적 보복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점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점령에 지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서 100%를 다 약탈해서 가져가는 형태야. 근데 이제
정복군주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왜냐하면 얘네들 이제 여기를 아예 점령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장기 지속적인 어떤 수치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냐. 그러다 보니까 100%를 다 약탈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 약탈당한 그 농민들이 그 동단을 못 짓고 하면 세금도 못 내고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정복전을 해서 그 지역을 장기 통치하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정복민들의 어떤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의 한 10%를 내게 하고 90% 자기 갖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들이 재생산 구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상당히 이제 효율적인 조세 제도라든지 행정 제도를 가지고 장기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익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그 몽골족인데 몽골족이 이제 처음에 징기스칸 할 때는 예전에 유목군주 유목 국가적 성격처럼 그 정규 국가들 공격해갖고 약탈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형태가 오고타에 간 때 들으면서 바뀌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정복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실한 이제 뭐냐면 조세 제도 같은 것들 마련하고 너무 약탈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들의 어떤 사정을 봐주면서도 뭐냐 이렇게 재생산 구조를 만드는 그걸 이제 뭐냐면 재생산 구조가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사정을 봐주면서 재생산 구조를 뭐 염두에 두고 조세 제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네,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유목군주의 이제 특징은 또 서안 쪽의 부족 쪽이야. 그래서 유목군주 아래에 또 여러 부족들이 있고 유목군주는 이제 이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 이 유목군주가 카리스마적 인물일 경우에 이게 잘 통합이 됐어. 근데 얘가 죽고 그 다음 칸이 멍청할 경우에는 얘네들이 따로따로 분리돼 나가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정복군주는 뭐죠? 비현실 초부족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군대도 그렇게 구성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원나라를 볼 수 있어요. 몽고들. 그래서 몽골의 구성을 보면요. 몽골은 십진제죠. 정통적인 유목공주의 이제 유목제국들의 어떤 군대 자리가 십진제인데, 근데 겉으로는 십진제 형태로 해갖고 십호, 백호, 뭐 천호, 만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지만 그 안을 들어보면 좀 달라. 다른 유목 왕조와 달리 이들은 이제 뭐냐면 혈연적인 부족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부족을 대해쳐야 상태에서 그 개인들 개별적인 개인들이 또 모여가지고 십호, 백호, 천호, 만호로 구성돼. 그러니까 탈부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왕조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목군주하고 정복군주의 어떤 차이점을 좀 설명했고요. 자, 여기 또 보면 이제 또 정복왕조의 특징을 또 보면 이중 지배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만한 병행로의각에서 이제 그 정복왕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 이중 체제. 그래서 이걸 요나 때 확립됐다고 그러는데 남명간제, 북명간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남 맹항목제, 천호제 이런 것들 있죠. 팔기제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지배체제, 독특한 지배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유한 문자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뭐 건한 문자, 여진 문자, 파스타 문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식 제재를 도입했어요. 연호를 제정한다든지 중국식 국호를 사용한다. 중국식 국호라는 것은 국호가 한자죠. 어, 외자죠, 외자. 그래서 뭐 원나라, 금나라, 청나라 이런 그 국호들이 다 한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한 글자로. 그래서 한 글자 국호를 사용했다는 거야. 한 글자 국호. 물론 그 앞에 뭐 대금 이렇게 해갖고 대자가 붙긴 하지만 요 대자는 미칭이기 때문에 이건 국호라 볼 수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강조는 윤목사회와 농경사회의 어떤 특징을 이제 뭐냐면 그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유목사회, 농경사회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이중 지배체제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이중 지배체제를 왜 만들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거야. 왜냐하면 그 농경국가, 특히 이제 중국 문화가 자기 문화보다 더 우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경 문화에 그 중국 문화에 통합되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마 문화를 기병을 육성하려고 해. 왜냐면 같이 살다 보면 뭐냐면 기병이 강력한 기병이 이제 육성할 수 없다는 거야. 이 강력한 기병이라는 것은 뭐냐 초원지대에서 유목 경제를 통해서 이제 형성되는 거잖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 타고 생활해야지 이런 강력한 기병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농경사회와 같이 살다 보면 그 중국 민족과 같이 살다 보면 농경화 돼버리면 강력한 기병을 양성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중 지배체를 만들어갖고 최대한 뭐냐면 두 지역을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통치하려고 했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목체제가 농경체제 침식돼. 그러면서 유목사회가 기반이 이제 붕괴되고 이것이 정보왕조의 변화의 파벌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동화가 돼버리죠. 동화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그 기병이 약화돼요. 예,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뭐 우리가 원나라가 아니라 금나라, 요나라, 이제 청나라의 이제 특징이 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나라는 좀 예외적인 게 있어요. 원나라는 몽골족들은 동화가 안 됐죠. 여진족이나 거란족 같은 경우는 동화가 안 됐는데 이 원나라 몽골족은 동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여진족하고 거란족은 동화가 됐는데 이 원나라 몽골족은 동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몽골족들은 중국 문화를 그 뭐냐면 접하기 전에 이전에 이미 이제 중동이라든지 서양이라든지 다양한 문화를 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나름의 문화에 어떤 정이 생긴 거야. 어, 그래갖고 쉽게 중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일 때도 선택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요하고 금나라는 여진족하고 고난족은 문화 수준이 확 낮은 민족이 갑자기 중국의 어떤 고도의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그냥 동화될 뿐인 거야. 물론 저항도 했었지만 그냥 동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요. 참고로 이게 이제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이거 좀 설명했는데 자 유목체제와 농경체제 침체가 이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하고 원나라하고 어디야? 요 나라와 관련된 거고, 이 유목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청나라하고, 그 당시 금나라죠. 요건 누가 세웠죠? 여진족이 세웠죠. 여진족은, 이 민족은, 우리가 이제, 그 유목민족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유목민족이 아니고, 이들은 반농, 반수렵민족이야. 그러니까 농사도 좀 지면서 수렵도 같이 하는 거야. 수렵에 더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그들이 생산한 것은 이제 수렵하는 과정에서 막 그 가죽이라든지 또 그 진주 같은 거 양식하죠. 진주라든지 뭐 산삼 같은 것들 이제 주로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이제 이렇게 필수품 얻는 그 민족이 이제 그 여진족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진족을 어떤 유목민족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목민족들은 잠깐 이게 좀 지도를 좀 보여줄게요. 아, 기후상 어디에 이제 속해 있는 민족이냐면 활동했던 민족이냐면 여기에 활동했던 민족이에요. 여기 스테키오라고 하죠. 예, 여기 요 스테키우에 활동했던 민족들이 유목민족들이야. 여기는 이제 그 추운 동토 지역이고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못해요. 여기는 뭐 일부 이제 수용민족들이 좀 살고 있었고 여기를 바탕으로 스테키우를 바탕으로 했던 민족들이 유목민족이고요. 뭐 근데 이 만주족 얘네들은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 예, 이게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 요 스테키우 바로 밑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는 산림이 우거진 지역이에요. 산림이. 그래서 이 산림이 우거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렵을 주로 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 달라요. 얘네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주족을 이제 유목민족으로 착각하신 분도 있는데 그 책에도 그렇게 이제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원래 그 다르다 얘네들이. 근데 이제 수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잘 타죠. 얘네들은.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좀 만주족들이 되게 말을 잘 타. 특히 만주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목민족들은 평원에서만 잘 타는데 얘네들은 산과 계곡을 말을 타면서 이제 뭐 잘 타고 그래요. 잘 넘어요. 산과 계곡을 가지고 말을 타갖고 그 산과 계곡을 막 씌우고 다녀.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이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요왕조를 보겠습니다. 자, 요왕조는 이제 여기 보는데 잠깐 요왕조 계보를 좀 볼게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371페이지인데 자, 요왕조의 왕들을 보는데 요왕조는 이제 여기 보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태종이에요. 태종. 예, 연운 16조 이제 하야겠죠. 이거 태종은 야율왕복이고 그래서 태종과 태종 때 이렇게 거쳐갖고 이제 있었던 왕들 있죠. 이런 왕들은 이제 주로
중국의 5대 시대 때 활동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선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선종. 어, 선종은 이때 이제 전연의 맹을 맺었던 왕이 선종이고, 그 다음에 고려에 침입했던 왕조도 이제 그 3차 침입인가요? 그때 이제 그 했던 거죠. 2차와 3차 침입을 했던 왕이 성종이에요. 고려에. 그래서 이제 이 왕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조, 태종, 성종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요를 키타이라고 하죠. 키타이 그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보통 키타이는 요 외에도 요 그 중국을 이제 대명 그 나타날 때 대명사로 이 키타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키타이 하면 그냥 중국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뿐만 아니라 키타이는 중국을 대명사로 사용했다. 서역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의 건국과 변천 과정을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당의 분열, 그리고 위구르 왕조가 9세기 때 이제 뭐냐면 붕괴가 되죠. 그래서 위구르 왕조가 이제 키르키즈에게 공격을 받고 붕괴가 되고, 키르키즈도 또 뭐냐면 다른 민족들의 어떤 공격을 받고 해갖고 그 당시 몽골 공원이 상당히 공동화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때 이제 건국했던 민족이 건국한 사람이 야율안보기가 이제 부족을 통합해서 그 당시 했는데, 자, 그 거란족들은 예전에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중국 왕조부터 계속 탄압을 받고 분열 정책 때문에 통합 못 하다가 이 당나라가 이제 제대로 구심점 못 잡으니까 이때 야율왕보기가 이제 뭐냐면 부족을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야율왕보기는 한인들을 뭐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 강제 끌려온 사람도 있지만, 이들을 이제 뭐냐면 이주를 바탕 건국했는데, 야율왕보기가 이제 뭐냐면 이 통합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요 한인 이주민들의 도움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야율왕보기는 그 유목국 그 부족이지만 유목 체제지만 또 비유목적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인 이주민들을 뭐냐 정착을 시켜갖고 거기에서 농경과 수공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경제적인 어떤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했고 다른 부족들 통합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야율왕보기가 또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바레를 정복했죠. 바레. 바레를. 창고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중에 했지만 한때 요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해요. 이건 잠시 일시적으로 이제 했던 거고, 바레에 관련된 내용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참고로 이 당시에 중국은 5대였어요. 5대. 그 5대 후량이 있었고, 이게 그 후당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야율왕보기가 이제 그 당시 후당으로 넘어가는 이 혼란기였기 때문에 뭐냐면 연후 16주 지역을 자주 이제 뭐냐 공격을 해요. 물론 공격만 했지 여기 전복하지 못해. 여기는 그냥 공격만 한 거야.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가 요번에 그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한인 지식층을 이제 흡수해서 연어와 국호를 제공했는데, 중국식 연어와 국호를 사용했죠. 연어 자체가 중국에서 나온 거니까 국호도 이제 뭐냐면 한 글자 국호. 그래서 요라고 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국호를 요를 했는데 그 또 뭐냐면 나중에 뭐 다시 거단으로 옮기고 왔다 갔다 해요. 얘도. 예. 자, 하여튼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잠깐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 네. 다시 잘못 설명할게요. 다시 설명할게요. 요는 나중에 태종 때 만들어졌어요. 태종 때는고, 요 당시에는 이제 연호도 사용, 요는 중국이 거죠. 국호는 뭐냐면 거란이라고 해요. 거란. 어? 그래서 이제 거란이란 말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건데, 이게 나중에 태종 때 이제 중국식 국호는 요로 이렇게 기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이제 또 국호가 왔다 갔다 해요. 얘네들. 자, 그 다음에 또 그 요나라가 이제 건국할 수 있는 배경이 당연히 기미 정책의 영향이죠. 그래서 기미 정책을 통해서 율교적 통치 이념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제 또 부족장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군토 정벌이에요. 그래서 부족장을 계속 부족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힘이 약했고 중앙에 힘이 약할 경우에 독립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쪼개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주시키게 돼.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 분토 정벌을 통해서 부족제 세력을
부족장 세력들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족장이죠. 예.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5, 16국 때 이제 했던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계속 했던, 그래서 부족을 쪼개서 뭐냐면 다른 데로 그냥 이주시켜버리는 그런 정책들을 진행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율왕복이는 중국 지식인의 도움, 그 다음에 중국적인 어떤 그 농경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전제 지배체를 강한 방향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 태종이야. 태종. 자, 태종은 이 다음은 이제 뭐냐면 그 야율연보기의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두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들은 그 야율연보기의 이제 부인이 있거든요. 부인이 좀 억세. 그 사람이 이제 좀 그 어 부인의 야율연보기의 그 부인 왕비죠. 왕비 눈밖에 났어. 그래서 자기 아들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좀 총애를 했기 때문에 태종을 뭐냐면 세자로 세워가지고 얘가 이제 뭐냐면 요의 황제가 됐고요. 첫 번째 아들은 밀려나서 동남국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됐어요. 동남국은 바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바다의 이제 그 자리에 만든 거란의 계례 왕국이야. 위성 왕국이죠. 그래서 이 동남국 황제를 이제 임명을 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태종은 국호를 요로 계칭해요. 중국식 그 칭호죠.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연운 16줄 하향받죠. 그래서 그 아버지 때는 계속 그걸 공격했지만 그 연운 16줄 일대, 국경 일대를 뭐냐면 장악하지 못했는데 태종은 손쉽게 연휴 16주 하향을 받게 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5대 시대 때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후당에서 후진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 후진이 누구냐? 석경당이야. 세상에. 이 석경당이 후당을 멸망시킬 때 이 당시 누구의 힘을 빌리냐면 거란의 힘을 빌린 거죠. 요나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요나의 힘을 받고 이제 공격을 받은 거야. 얘네 갖고 이제 후당을 이제 몰아내고 자기가 망해 됐고 요 연운 16주를 자기가 이제 그 바쳐요. 거란이 자기를 도와주는 대신에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뭐냐면 석경당 이 사람들이 자기 말대로 안 듣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한번 손을 봐주겠다 해서 대규모 후진 전벌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정거족 쪽으로 전 민족 쪽으로 반발이 서게 돼서 결국에는 태종이 물러나게 돼. 그리고 후진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한이 등장하죠. 후한이.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연원 16주 하나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고 연원 16주는 북경 일대 땅으로서 그 당시 유목민족으로서 농경지역을 최초로 정복한 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그 내용이 이제 예전에 기출사례 나왔는데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는 가는 야율 안보기 때 얘기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뒤에 얘기지만 여기 연율 16주 땅들이 이제 그 뭐냐면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여기 나오 있죠. 산의 남쪽에는 연주와 계주 등 8주가 있었는데 의관과 언어가 모두 숙성되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요 지역은 연운 16주고 요때는 이제 신종 때니까 요 지역은 뭐예요? 요나라 지배하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한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족 풍습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주 1123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연운 16주의 의미를 이제 여기 나왔는데, 연운 16주의 영유는 유목민주의 역사에 중대한 전기를 이룬 것이다. 이전까지 만리장성 북방에 건립된 유목국가가 농경민주의 거주지인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지배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 일어 유목국가 요가 최초로 농경지역을 지배하게 두기에 이르는 것이다. 유목국가의 농경지배 지배는 후에 금과 원, 청도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도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 여기 금하고 청은 유목국가 아니에요. 예, 유목민족 자체가 아니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수렵민족들이 세운 거야. 예, 반농 수렵민족들, 거란 여진족이 세웠던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있고 성종 때 이제 뭐냐면 전현의 맹을 맺었죠. 이거는 이제 송나 역사할 때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이제 거란을 계층했고 그 다음에 거란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워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성종 때 다시 이제 그 국호를
요에서 건한으로 바뀌고 그래요. 건한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국호도 왔다 갔다 해.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불교를 진흥했는데, 불교 진흥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중국의 문화의 어떤 흡수를 막기 위해서 불교 진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요 나라 같은 게 건한, 그 불교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독자적 대장경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원래 의도와 달리 이게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건한이, 그러니까 불교를 내세워서 그 중국의 문화의 어떤 동화를 방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불교 문화의 건한의 그 토착 문화가 흡수돼서 없어지는 그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예전에 건한의 불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키타이라고 이제 알려졌죠. 예, 키타이라는 말은 건한에서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송나라와 공나라, 석공에서 멸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없지만 서유와 관련된 내용은 있는데, 서유는 요가 망한 후에 야율대석이 이제 그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거란인가 그 위구르인도 구성됐고, 주로 이제 동아시아의 문화를 중앙아시아 방면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몽골족의 압박 때문에 쫓겨난 나이만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 그리고 뒤에 이제 이 나이만을 이제 쫓아왔던 그 뭐냐 몽골에 의해서 또 이제 소유가 또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요의 통치 구조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요의 통치 구조. 네,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